이 문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네. 마지막 화두로 가져와 봤는데 그 조이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죠. 어제 후임으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야 대법원장이 뭐 대법관 제청하고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구조적으로만 이해하시고 이 상황이 왜 문제인지를 모를까 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통상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한다라는 것은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분한 수기와 합의 끝에 결정된 사람을 형식적으로 제청하고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건데 네. 그런 관례를 깨고 조이대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만나는 관행도 어기고 서면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제청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정치권의 관례랑 어긋나기 때문에 여당에 계신 분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상당히 부글부글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네. 매를 보는 거죠. 매를 버는 거다. 네. 매를 보는 건데 지금 참 우리가 집안 싸움이 일어났다가 이제 끝내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맞아요. 네. 시점에 네. 예, 다시 이 총칼 들고 밖으로 나가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그 상황 논리를 판단한 것 같아요. 아 조이대 코트가 조이대가 판단했다. 그 네. 정치적인 상황 논리에 판단하여서 이걸 던진 것 같아요. 정치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라는 근데 것 같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 저녁 청와대 만찬에서 조이대 씨의 이 발언이 안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치열한 내부 경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긴 하거든요. 너무 사실 서면제청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법조 출입 기자도 하고 판사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법원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거는 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관례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가장 높은 대법원장이 깼다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고의성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보수 패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저것과 관련돼서 보수 패널들의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법을 어긴 게 있냐 이 얘기가 나와요. 아, 절차를 어긴 게 있냐. 헌법과 법률을 어긴 어긴 것이 게 있느냐. 있냐. 네. 맞아. 근데 네. 지금 아까 살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후보를 압축한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다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네.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승인하고 이 절차를 만든 그렇습니다. 거고 네. 이게 제한헌법 때는 대법원장이 제청이 없었어요. 근데 62년 3공화국 때 이제 그게 들어간 건데 그 이후로 60년 넘게 계속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헌법에 준하는 법에 준하는 저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깨버린 거잖아요. 깨버린 걸 넘어서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1월 달에 압축해서 올렸는데 200일 넘도록 7개월 동안 뭐 휴가 갔다 오셨나요? 그러니까, 네. 일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것도 정말 황당한데 갑자기 하는 방식도 수십 년간의 관례를 깼다? 이거는 사실상 대법원장 하기 싫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지 않나. 본인이 나 대법원장 하기 싫어 못하겠어라고 아니 일을 안 했잖아요. 일 안 한 데다가 관례를 깼으면은 이거는 이 사람의 거치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후임 후보를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숫자를 4명 추려 추천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 끝에 한 명을 골라서 보내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지금 전례 없는 기간이었던 게 209일 만에 하겠기 때문에 굉장히 늑장 제청인데 7개월 만이에요. 7개월. 늑장 제청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걸 내놨다? 이거는 다른 노림수가 없다면은 설명이 불가능한 제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적 행위고요. 결국은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네. 보도의 잔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 없잖아 그러잖아요. 네. 대통령 임명 안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잖아.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민생 경제 이슈가 다시 또 뒷전으로 밀리면서 극단적인 정쟁으로 갈 거예요. 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정말 말씀드려 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정부 여당을 상대로 무기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의 주체 하나를 등에 업고 국민의힘이 입법부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한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네. 조이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게 이런 머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싸워 이렇게 이거 갖고 싸워 네. 던져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 임명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한테 부담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국회 승인 절차가 있잖아요. 국회가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원래 국회가, 민주당 네. 숫자만으로도 네, 대법원 같은 경우에 표결 통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그- 때문에 그리고 전 이왕 부결하는 거 검증 절차 밟아서 이분이 왜 부적절한 사람인지를 절차적으로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께 설명해 네. 드린 다음에 부결하는 게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우리가 소위 하는 이제 청문회를 제대로 그쵸? 빡시게 그쵸. 하자라는 건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거를 기사를 보면서 와 이거 열심히 머리를 썼구나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게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김성수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전남 한평 출신의 한양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노태학 후임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2명을 곧 했어요. 퇴임하는 이은구 대법관의 후임도 같이 붙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퇴임한 사람 걸 하면서 곧 퇴임한 사람 붙였는데 한 명은 내가 하니까 한 명은 니네 쪽에 맞춰줄게라는 식의 모양새를 택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한평 출신이고 한양대 법학과 출신이고 이분이 뭐냐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징역 3년을 때린 판사거든요. 그래서 네. 진보 진영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인사일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손봉기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분이 이제 영남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1호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약간 걸리게 해놓고 지역 안배로서 호남 한 명, 영남 한 명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를 잘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이게 잔꾀로 보인다는 거죠. 209일 동안 임명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나갈 대법관의 후임과 붙여서 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의 사법부는 균형 감각 있는 인사를 대통령에 건넨 것처럼 모양새를 택해서 청와대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노림수를 뒀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성치현 대변인이 정확하게 경로를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충분한 비판을 하되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처리는 결국은 국회는 싸우는 것이에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부결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 많은 지지자들이 최근에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후 가장 낮아진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런 인사를 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보란 듯이 이런 재창을 했다는 것도 상당한 여러 가지 기교적인 사법적인 요인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때 딱 터뜨린 거죠. 시기상으로. 나에 대한 공격해 해봐. 나에 대한 공격 너네 지금 지지율 낮아졌는데 전당대회 때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날 건드릴 거야? 한번 건드려봐. 너네 지지율 때문에 못할 걸? 아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지지율 저는 이거는 충분히 명분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동의할 거예요. 이 정도 일이라면. 수십 년 동안의 관리를 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만 봤을 때는 뭔가 양쪽 인사 맞춘 거 아니야? 근데 그 절차에 대한 이 부정당함을 국민들이 좀만 들어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진짜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정부에 타격을 주는 집권 여당에 타격 주겠다는 누가 봐도 좀 뻔히 보이는 생각을 이렇게 너무 노출시켜도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재범 위험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작년 5월 1일에 대법원 전환합의체에서 전환합의체라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가운데 앉혀놓고 당시에 여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을 열어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정말 사법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위험한 도발을 감행한 자가 바로 조희대 아니겠습니까? 네. 개입을 한 거죠. 네.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조희대 주위에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합니까 목표를 가지고 기획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런 진짜. 정도의 기획이 없다면 이런 식의 머리가 나올 수가 없다. 네. 이게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할 때 지지율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을 때는 이 뭐라고 하면 대립되는 이슈를 던지면 안 돼요. 그 구도가 굳어져 버려요. 아, 야,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밀하게 이해하는 분들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원래 난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 원래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 거기에 이제 갇혀버리거든요. 네. 그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그 시점에 이런 문제를 던진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찬반이 분명한 기다리고 사안을. 던진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먹잇거리가 떨어졌을 때
딱 먹잇거리를 좀 거기서 같이 싸워달라. 야,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지금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나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지자들은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절차와 제도를 준수하는 방식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은 감정적으로 야 조희대 안 되겠어. 이거는 진짜 탄핵을 시켜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 솔직히 있거든요. 네.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이건 100% 동의를 네. 하죠. 탄핵 저는 저 정도면은 나 아까 말했잖아요. 일하기 싫다라고 선언한 사람을 왜 가만히 넣어야 돼요? 일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일 그만하게 해줘야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되게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대한 판단 이거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때 얘기했잖아요. 네. 진행해야 그렇지. 된다고.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또 이거 갖고 분명히 뭐 사법부 탄압이다 난리를 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뭐 그들 얘기가 들어서 언제까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데 맞아요. 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 지지율이 이제 탄력받고 좀 올라가야 되고 국정 지지율도 회복시켜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 조이대 키워드에 너무 또 함몰돼 버리면 이게 다른 거에 동력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가결 요건은 네. 대통령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3분의 2 요건이 높지 않아요. 2분의 1이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주당이 150석. 맘만 먹으면 사실 헌법재판소로 보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소지가 없다라고 만약 기각이 돼버리면은 그렇죠.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죠. 이재명 정부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평론가님? 탄핵하지 뭐. 해보래 그냥 탄핵. 네. 공무원 탄핵하는데 뭐. 아니 오늘 김민석 대표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쓰셨고 네. 사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탄핵이 거의 90%가 넘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바로 탄핵으로 가고 싶은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나은 시나리오는 부대변인 보셨을 때 일단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잘라버리자. 청문회를 한다. 네. 그럼 밟아야죠. 밟아야 되고 저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직무정지. 네. 네. 사실상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오. 209일 동안 일 안 하고 갑자기 그 동안에 관례 깨면서 제출한 사람을 일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생각하면 또 뭐 탄핵 소추 뭐 심판 한번 받아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논리예요. 네, 근데 대신에 정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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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민들 설득하면서 홍보위원장이 김담주 의원님이니까 국민들 설득할 수 있는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하면서 아니 근데 이 판국에도 김민석 대표가 대단한 부분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네. 계엄도 사실 미리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마치 조희대가 이런 제청을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 전당대회 말미에 복판에 김민석 대표는 이미 일찌감치 조희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음을 비판을 하면서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워딩을 먼저 했는데 이건 역시도 혹시나 김민석 대표가 사전에 징후감지를 좀 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총리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서운 예지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사안도 역시 사태 파악을 좀 일찌감치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아까 그 허재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과 오늘 김민석 대표가 만나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인 노선과 방향을 당청이 수기 끝에 당이 뭔가 견인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선지 중에는 당연히 탄핵도 포함돼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전당대회 직후에 우리 당의 메인 이슈가 이제 세제 개편, 뭐 형소법 아니면 민생과 관련된 것들 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야 너네 나갖고 싸워봐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빨리 끌어올리려면 민생 약간 요거 보여줘야 되는데 못하게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면 되죠. 민생 챙기면서 하면 되는데 이 대법원장 조희대라는 키워드 갖고 있는 이 블랙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빴다. 그러니까요. 민생이 묻힐까봐 네.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정교하게 짜가지고 민생도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고. 그러니까요. 지금 시청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면 네. 우리 방송 애청자인 성종성님은 앞으로 민주당은 이념 아웃, 위선적 행동 아웃,
꼭 민생과 실용으로 가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잼 지켜님은 김민석 당대표 축하화한 쌀도 거제도로 어우, 보낸답니다. 너무 좋다. 네. 너무 보기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이런 그 결정 같은 경우에도 참모들하고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좀 의견 내고 이제 아무래도 물어보고. 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거제도가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오늘 한담에서도 네. 상당히 그런 걸 고마워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고마워했다라는 혼문이 들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네.